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75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검찰과 김 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받기로 하면서 여야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결과 승복으로 내부 갈등을 봉합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본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합동 토론에서는 경제,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치열한 정책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83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이후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 수도 점차 증가하는 양상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내일 발표될 새 거리두기에서는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식당 영업시간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처음으로 미국 내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2년 전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성 논란으로 광범위한 규제가 내려진 이후 첫 판매 승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가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밝힌 뒤 사업 구조를 지금도 모른다며 로비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이른바 700억 원 약정설에 대해 녹취록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 씨가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700억 원 약정설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실제 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두 사람만 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의 진실은 정말로 유동규, 김만배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두 분은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도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지분 구조도 나중에 등기를 보고 알았다며 책임을 넘겼습니다. 이어 자신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업에서 배제돼 있었고 지분만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배당받으면 될 문제인데 굳이 제가 로비를 할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여러 법조인들이 왜 자문단으로 등장했는지는 김 씨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은 자신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의 김만배 씨 발언을 두고 실소유주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김 씨의 해명이 오락가락한 데다 남욱 변호사도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윗선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1,000억 원 넘는 개발 이익이 배당된 천화동인 1호. 김만배 씨는 본인 소유라며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정영학 녹취록 속 발언에 대한 해명은 석연치 않습니다. 애초엔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검찰 소환 조사 뒤엔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건 인정한 셈인데 의혹이 커지자 김 씨는 하루도 안 돼 오랜 시간 조사에 정신이 없어 기자의 질문 취지를 오해했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오락가락 해명에 물음표가 더해가는 사이 남욱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신도 김 씨에게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분이라는 말은 기억나지 않지만 녹취록에 담겨 있다면 맞을 거라고 밝힌 겁니다. 차명 소유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입니다. 게다가 실소유주로 유 전 본부장을 지목한 동업자 정모 변호사의 자술서 내용과 달리 남 변호사 말에는 그분이 더 윗선의 제3자일 가능성도 담겨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형 동생이었고요.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형은 누구였나요? 김만배 회장님이십니다. 물론 자진 귀국을 예고한 남 변호사가 오래전부터 동업관계였던 정영학 회계사와 이미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그분이 실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누구인지 규명하는 것도 앞으로 수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에 이어서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와 정영학 회계사 여동생 A씨도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전 특검에 따른 지난 6월 호가 15억 원 상당의 화천대유 보유분 아파트를 7억 원가량에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가성과 특혜 분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어 정 회계사의 여동생과 이 대표 역시 바로 옆 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천대유가 사실상 분양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두고 특혜와 대가를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지사 대선 캠프 비서실 부실장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비서관으로 일했던 장영철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도 화천대유가 시행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주택자들의 권익보호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대장동 개발 로비와 특혜 의혹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로 빚어진 불평등과 부조리를 규탄하는 촛불 시위를 열었습니다. 걱정 없는 세상연대와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등 단체 69곳은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무주택자 공동행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폭등한 집값에 청년은 질 낮은 주거와 영끌에 내몰려 절망한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촛불을 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최종 결론 냈습니다. 결선 투표 요구가 불발된 이낙연 전 대표는 결국 사흘 만에 경선 결과 승복을 선언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축하를 전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이의 제기에 대한 민주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판단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당무위원회는 기존 지도부와 선관위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 측이 문제 삼은 경선 중도 사퇴자의 무효표 처리 과정엔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민주당이 향후 대선을 향해서 단합해서 가자면 모든 차이점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이 옳다라는 취지하에 의결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수를 전체 유효 득표수에서 제외하는 건 결선 투표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무위에서는 향후 비슷한 오해가 불거지지 않도록 관련 특별당규 조항은 일부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잠행 중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도 당무위 결정을 받아들이며 사흘 만에 경선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SNS를 통해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재명 후보에게도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후유증을 불렀던 무효표 논란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면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필연 캠프가 오늘 해단식을 갖습니다. 필연 캠프는 오늘 낮 1시 반 캠프 사무실에 있던 대산빌딩 지하 1층에서 해단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해단식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참석해 경선 과정의 소회와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전망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세종시를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초광역 협력 지원 전략 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서 지역 간 균형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 관련 협약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만간 회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 후보 선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 내림에 따라 이 후보 측과 면담 일정과 형식 등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가 출석하기로 한 경기도청 국감이 오늘 18일과 20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구체적인 회동 시점은 국감 전후 다른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겠지만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본경선 두 번째 TV토론에서는 지역 현안은 물론 경제나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허점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질문에는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이른바 셀프 디스로 받아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첫 토론회에서 탐색전을 마친 후보들은 서로를 향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물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 말 뜻이 진짜 철저하게 수사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후보 됐으니까 대충 덮어주라는 겁니까? 저는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 말귀를 원래 잘 못 알아듣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보고도 우리 청와대도 여권도 수사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윤 전 총장은 셀프 디스로 대응하며 현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만약 본선에 나가시게 되면 이 극복을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정부가 저를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다 탈탈 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무속 논란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지만 정광 선생님 유튜브를 보니까 제주공항을 확장하니 좋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토론회 대부분은 정책 대결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님은 세금은 안 거두고 복지 수요는 이렇게 늘어나는 코로나 이후 상황에서 어떤 복지를 할 거냐? 우리 증세도 윤석열 후보님은 필요합니다. 증세도 필요한데 증세가 필요하면 뭘 증세를 합니까? 뭐 우리가 이제 소득세라든가 뭐 법인세라든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간접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지를 국민의힘이 처음 개최한 제주 지역 토론회인 만큼 현안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만약에 카지노를 추진하겠다고 해서 투표 걸어보십시오. 홍 의원님 지지율 30%도 안 나옵니다. 30% 나오면 고맙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도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던지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제주도를 라스베가스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시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안 그래도 이 난개발 때문에 지금 제주의 이 환경이 죽을 판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로도 만들지 말아야죠. 제주 산록도로도 그게 환경 파괴죠. 두 곳의 지역 토론회로 탐색전을 마친 후보들은 다음 토론회에선 2명씩 짝지어 진행하는 1대1 맞대결로 더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본경선 두 번째 TV토론회를 마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오늘 개별 일정을 소화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를 찾아 국민의힘 지역 당직자와 지역 언론인을 만나 간담회를 갖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경기도 남양주와 의정부, 양주 등 북부 지역을 돌면서 당원과의 접촉면을 넓힐 계획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뒤 언론 인터뷰 일정을 소화하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구 경북 지역 언론인협회 등을 방문한 뒤 언론사 인터뷰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는 오늘 해당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회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대장동 의혹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배우자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콘텐츠 후원금 의혹 수사, 공수처로 이첩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를 앞세워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어제도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1,8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1,471명보다 361명 많았는데요.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88명으로 81.2%, 비수도권이 344명으로 18.8%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확진자는 오늘로 100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파력이 더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 확진자가 전체 변이 감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100%에 육박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에서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에서 유래한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3,4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델타형 변이가 3,401명으로 전체 신규 변이 감염자의 99.9%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기구를 발족했습니다. 정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서 이번 달 안으로 백신 패스 등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40명의 민관 전문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위원회는 경제, 민생과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로 나눠 정책 자문을 하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김 총리는 첫 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시행을 공식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패 삼아 그리고 백신 접종을 무기로 고난의 시간을 보낸 끝에 이제 조심스럽지만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가 곧바로 마스크를 벗어던지자는 것은 아니라면서 방역과 일상의 점진적인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던지자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차근차근 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위원회는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이른바 백신 패스 도입과 새로운 방역관리 방안 등도 논의하게 됩니다. 접종 완료율 60%를 넘어선 가운데 이달 말 70% 돌파도 무난히 점쳐지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진 상황. 정부는 위원회 의견을 모아 이달 안으로 백신 패스 등 단계적 일상 회복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접종자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빠른 백신 접종 속도와 자영업자 등의 극심한 피해를 감안해서 제한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일부 완화해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8인 모임까지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도 지금의 6인에서 8인으로 좀 모임을 확대를 하고 영업 시간도 지금의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를 하면 이제 뭐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일반인들도 많은 분들과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경기장이나 공연장 정원의 20에서 30%에 대해 직접 관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중점 검토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방안들이 결정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달 초에 시행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다음 주부터 2, 3주의 징검다리 기간을 거리두기 완화의 준비 기간으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에 우려를 표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다고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하루에 3만에서 4만 명의 환자가 나오면서 거의 50에서 200명씩 매일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와 별개로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내에서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이어지자 보건당국이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추가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앞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얀센 백신 접종자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메신저 리보액산 계열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정익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얀센 백신 접종자에 대해 mRNA 백신으로 접종하려는 일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세계 각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육로 국경을 열기로 했고요. 인도는 국내 항공편 탑승률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 국적자들이 자동차, 열차, 선박을 통해 미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바이러스 유입을 막으려고 무역 같은 필수 목적이 없으면 육로 입국을 대거 제한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미국에서 승인한 백신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세계보건기구가 승인한 백신도 인정됩니다. 이 같은 새 방역 규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을 표적 국가가 아닌 개개인 단위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전환으로 해석됩니다. 인도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둔화하자 일상생활 복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PTI 통신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 민간항공부는 오는 18일부터 국내 항공편 탑승률 제한을 완전히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는 18일부터 국내선 좌석을 모두 채운 뒤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인도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선 탑승 수요도 급증했지만 방역 조치로 인해 탑승률은 현재 85%로 제한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83%나 되는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불편을 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호커센터나 커피숍 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수 없습니다. 호커센터는 여러 나라의 음식을 한 곳에 모아놓은 식당으로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싱가포르에서 많은 이들이 찾는 곳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싱가포르에는 100개가 넘는 호커센터와 1000개 이상의 커피숍이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방역 수칙에 따라 밤 10시에 가게를 정리하는 횟집에 만취한 손님이 돌아와서 왜 치우냐며 행패를 부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간장병을 던지면서 난동을 부리고 나가려다 이를 막아서는 배달 기사까지 때렸는데요. 경찰에서는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는 정현호 기자입니다. 서울 화곡동의 한 횟집. 밤 10시를 넘겨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정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30분 전 나갔던 젊은 남성이 돌아오더니 자기 자리를 왜 치웠느냐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업주가 밤 10시가 넘은 데다 돌아올 줄 몰랐다고 얘기하자 대뜸 간장병과 기름병을 집어 던집니다. 이 목 쪽하고요, 이 턱 쪽에 맞았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너무 놀랬고 당황스럽고 무서웠어요. 그리곤 밖으로 나가려는 남성. 마침 입구에 서 있던 배달 기사가 붙잡자 기사까지 마구 때립니다. 난동은 1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가게 직원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 남성은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도를 따라 도망친 손님을 150m가량 쫓아와 이곳 거리에서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잔뜩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선 난동 부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도 배달기사와 업주에게 맞았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현장에 붙잡아주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본다면 그건 폭행이 아니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가해자를 붙잡아주는 정도, 또 붙잡아줄 필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여러 가지 또 따져봐야 될 사안이에요. 방역수칙을 지키려던 업주는 난데없는 손님 행패에 몸까지 다치고 나니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스크 안 써가지고 마스크 쓰라고 한 게 제가 뭐 간장병으로 맞아야 될 이유가 되는지, 10시에 영업이 종료됐다고 해서 그게 제가 맞아야 될 이유가 되는지. 자영업 요즘에 정말 너무 힘듭니다. 경찰은 조만간 횟집 업주와 배달기사, 손님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CCTV를 분석한 뒤 남성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네, YTN은 전남 담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인수 과정에 거액이 오고 갔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법인 인수를 위해서 내부 관계자 3명에게 현금과 양도성 예금 증서, 또 아파트를 건넸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복지법인을 인수한 건설회사 측은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정 대가가 아니라 퇴직 위로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에 운영 주체가 바뀐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복지법인을 인수한 곳은 중견주택건설회사. 그런데 이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한 1인당 3명이 한 5억 정도를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흔쾌히 그렇게 그 제안을 수긍을 하고 이제 수차례 만났죠. 여러 곳에서 인수 전에 뛰어든다는 소문이 난 상황에서 특정 업체가 강하게 인수할 뜻을 내비치자 거꾸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겁니다. 금품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은 복지법인의 비상대책위원장과 반장 직무대행 등 모두 3명입니다. 인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건설업체 전 관계자 A씨는 선정 한 달 뒤에 3명에게 무기명인 1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를 건넸다고 실토했습니다. 1억씩은 각자 이제 그 CD로 바꿔서 줬고 돈을 숨기기 위해서 돈은 직접 회장한테 받았고. 이어 2달 뒤에는 운영팀장과 비대위원장에게 추가로 현금 2억 원씩을 더 줬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한테 2억씩 4억을 줄 때는 직접 현금을 차에다 실어가지고 직접 전달해줬죠.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아파트도 오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09년에 입주한 광주 신도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앞서 언급된 3명에게는 이 아파트 34평형 한 채씩이 부인 2명과 어머니 앞으로 각각 등기가 됐습니다. 아파트가 건네진 시점은 복지법인이 넘어간 1년 7개월 뒤였습니다.
복지법인을 인수한 건설회사 측 역시 아파트 등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선정된 뒤에 건네 대가성과는 전혀 무관한 퇴직 위로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3명 중 2명은 법인 주체가 바뀐 뒤 퇴직했지만 1명은 12년이나 더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퇴직금은 법인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새로 바뀐 법인 이사장이 현금과 아파트 등을 건넨 배경에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YTN 취재 결과 복지법인을 인수하는 절차도 깨끗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법인을 인수한 건설사는 선정 과정에서 금액을 수정해 제안서를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복지법인을 인수하는 곳은 입찰 전부터 이미 특정 업체로 정해져 있다시피 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과 인수업체 측 핵심 관계자가 전 직장에 같이 근무해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라고 해서 얘기를 해봐라 했더니 그 금액을 얘기해서 이제 그때 이제 현금으로 5억씩 이렇게 주는 걸로 해서 이제 합의를 받고. 그런데 당시 입찰 공고가 신문에 게재되자 여러 기관과 업체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곳에서 높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자칫 복지재단 인수가 물 건너갈 수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인수업체는 현금 후원 분야에서 2억 원씩 금액만 다른 여러 장의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줄라면은 답안지를 열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안을 한 7개 정도를 같은 답안지를 금액만 다르게 가져와라 해가지고. 하지만 막상 다른 업체들의 제안 금액이 턱없이 낮자 이번엔 아예 금액을 대폭 낮춘 새로운 제안서로 바꿔치기까지 했다고 당시 복지법인 내부 관계자들은 주장했습니다. 또 입찰에 참가한 학교 법인의 정량평가 4개 항목 가운데 3개를 0점 처리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법인을 인수한 건설업체는 당시 감사로 있던 회장 동생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절차를 거쳐 인수한 뒤 이사장 가족 단 1명도 복지법인에서 일하지 않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사회공헌 차원에서 세워진 복지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금품이 오가고 제안서까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파문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의 25%를 운영하는 경기 지역 버스 업체들이 파업 전 사측과의 막판 협상 끝에 파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 지역 자동차 노동조합은 어제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파업 전 조정회의를 진행한 결과 조정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은 오늘 오전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범죄 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조주빈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조주빈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대출 중단 사태를 우려해 신규 가입을 중단한 지 닷새 만에 사전 신청자 10만 명에게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토스뱅크는 최근 금융당국과의 협의에서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한도를 5천억 원에서 8천억 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의 대출액은 8일까지 이미 3천억 원에 육박해 금융당국이 정한 토스뱅크의 올해 대출 총량 5천억 원의 60%가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RJ 레이놀즈사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처음으로 미국 내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2년 전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성 논란으로 광범위한 규제가 내려진 후 첫 판매 승인입니다.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미 FDA는 과일향 등이 첨가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뒤 500여 명이 중증 폐 질환에 걸렸고 이 중 8명이 사망하면서 전자담배 규제 여론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FDA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사에 지난해 9월까지 판매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승인 심사까지 담배향과 맨솔향 전자담배는 판매할 수 있지만 승인이 거부될 경우 이마저도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500여 제조사가 600만 개 이상 제품에 대한 판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100만 개 이상 제품에 대한 승인이 거부된 가운데 RJ 레이놀드사의 전자담배 뷰즈가 처음으로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뷰즈의 전자담배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켜 흡연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흡연자가 담배향의 전자담배로 바꿀 경우 기존 담배를 전혀 피지 않거나 흡연량을 크게 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제조사가 신청한 다른 향기의 전자담배는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2년 전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줄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FDA는 이번 판매 승인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뷰즈가 광고 제한 등 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금연협회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뷰즈와 같이 니코틴 함량이 높거나 향기가 나는 전자담배는 퇴출돼야 한다며 FDA의 승인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 통화할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화가 성사될 경우 지난주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접촉하게 됩니다. 네, 10월 중반에 접어들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쌀쌀합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드러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밤부터 중북부 지방은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서울 17.9도, 대전 16도, 대구 15.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부산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인 모레에는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 모레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일부 산간과 내륙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이 점차 건조해지고 기온 변화도 심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항상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83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이후 검사자 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도 점차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내일 발표될 새 거리두기에서는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식당 영업시간도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75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검찰과 김 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결과 승복으로 내부 갈등을 봉합한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본선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제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합동 토론에서는 경제,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치열한 정책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해 이미 석 달 전 빙상연맹에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연맹 측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처음으로 미국 내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2년 전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성 논란으로 광범위한 규제가 내려진 이후 첫 판매 승인입니다.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방안을 논의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어제 출범한 가운데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로드맵의 적용 시점은 다음 달 초쯤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다음 주 정도까지 국내 코로나19 유행 규모와 예방접종 상황을 지켜본 뒤에 특정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라며 10월 말을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달 말 이전에 전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해서 일상 회복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가 접종 계획도 구체화해서 12월부터는 얀센 접종자도 모더나 또는 화이자 백신으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 1차 접종률은 전 국민의 78.1%, 접종 완료율은 60.8%에 달합니다. 18살 이상 성인 기준으로 보면 1차 90%, 완료는 70%를 넘어섰습니다.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다음 달 9일로 예정됐던 단계적 일상 회복 시점도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해 정부가 목표로 한 전 국민 70% 접종 완료 시점이 이달 말에서 좀 더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일부터 백신을 맞는 16살에서 17살 청소년 사전 예약률은 이미 50%를 넘겼습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이에 따라서 10월 25일이 시작되는 주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 기준도 구체화하면서 한 차례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도 부스터샷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mRNA 백신이 유력하지만 정부는 최근 연구 동향에 따라 얀센 백신을 추가 접종에 쓰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은 접종 완료일 기준 6개월 이후를 기본으로 되도록 8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면역 저하자라면 접종 완료 뒤 2달만 지나면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에 해당되지만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의사소견을 받으셔서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하실 수 있고 신규 환자는 1,584명으로 하루 전보다 200명 넘게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며 연휴 기간 여행을 다녀왔다면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충북에서 학생과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일부 시군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지역 상황이 가장 안 좋습니다. 하루 88명이 확진돼 올해 최다 하루 확진자 수를 경신했습니다. 이 중 절반 넘는 감염자가 청주시에서 나왔습니다.
학생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청주 지역 학생 확진자는 이번 달에만 110명을 넘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17일까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PC방 내에서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또 스터디 카페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방역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코인 노래방 또 무인 오락실은 전면 17일까지 집합 금지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도 이어지면서 청주시와 진천군, 음성군에 90% 가까운 감염자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충북 도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70.1명,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은 단계 격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다면 부득이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하는 방역 강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교회를 매개로 한 확산세가 이어졌고 부산에서는 강서구 어학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째 300명대를 유지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연휴 여파에 따른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1,8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1,471명보다 361명이 많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488명으로 81.2%, 비수도권이 344명으로 18.8%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올해 수능도 코로나19 속에 치러지게 되는데요. 수험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봐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학생도 마스크 착용에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접종 완료자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은 신분 확인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내리고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교실에 최대 24명까지만 배치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시계, 블루투스 이어폰, 전자담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날로그 시계라도 통신 기능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시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4교시 응시 방법 위반이 100여랑 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실수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수험생은 자신의 선택 과목을 시간 순으로 풀어야 합니다. 1, 2 선택 과목의 순서를 바꾸거나 두 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보면 안 됩니다. 교육부는 책상에 해당 수험생의 선택 과목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여놓을 방침입니다. YTN 김준길입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다음 달부터 육로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1월 초부터 백신 접종을 끝낸 외국 국적자들이 자동차, 열차, 선박을 통해 미국을 오갈 수 있게 하는 새 규정을 현지 시간 13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횡령,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김 씨는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당시 사업 협약서 등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기로 공모하는 등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진해서 들어오겠다는 뜻도 밝힌 만큼 조만간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도 강제 수사를 검토하는 등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천화동인 사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미국 체류 도중 여권을 강제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외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남 변호사에게 여권 반납 명령과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내린 겁니다. 통상 외교부가 일단 주소로 반납 통지문을 보내고 2주 이내에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여권이 무효화됩니다. 여권이 무효화되면 해외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민은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 변호사는 자진해서 귀국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상태입니다. 곧 귀국해서 소상히 조사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든 자발적으로든 조만간 국내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일단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입국하는 즉시 통보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해놨습니다. 다만 이미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일정 조율 없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압송해올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곧바로 강제 수사 절차를 밟는 것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주목되는 건 남 변호사의 입입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에 지분이 있다는 의혹이나 350억 원 로비 의혹 등에 대해 김만배 씨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50억씩 7분한테 350억을 주기로 했다는 그 얘기. 저희는 계속 들었었죠. 다만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등 핵심 쟁점에선 말을 흐리거나 김 씨가 원래 몇 번씩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며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인물들 사이 진술이 여러 지점에서 엇갈리고 있는 만큼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해서 지금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각종 의혹에 거듭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추가 공개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분 구조가 자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다 짜져 나중에 등기를 보고 알았다며 사업에서 배제됐는데도 직원 월급 등을 같이 부담하자고 해 김만배 씨와 다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의 이른바 700억 원 약정설에 대해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김 씨 가운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도 김 씨가 거짓말을 진짜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퇴하지 않고 국정감사에 임하기로 하면서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철벽 방어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야당은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를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고 동시에 이재명 지사의 안방격인 경기도로 파고들며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야권의 대장동 게이트 공세에 맞설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특정 후보 편들기로 비칠 수 있어 그동안 당 차원의 대응은 자제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최종 후보로 선출되면서 당력을 집중할 필요가 커졌다는 판단입니다. 먼저 대장동과 관련해 국민의힘 토건비리 진상규명 TF를 만들고 별도로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조사를 위해 총선 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TF도 동시에 꾸렸습니다. 초유의 토건비리의 뿌리에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세 사람의 유착 의혹이 자리 잡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 출신 이 변호사들의 법조 비리와 이 부동산 브로커들의 유착 관계를 철저히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는 원내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건국 이래 가장 쓸모없는 제1야당이라고 맹비난하며 여론전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확정되는 순간 국힘당은 정신줄을 놓고 정쟁 완판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상임위가 기승전 이재명 타령만 할 뿐 정부에 대한 감사나 민생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천막투쟁 본부까지 만들어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경기도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직접 경기도청을 찾아 국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항의하는가 하면 여당은 지금 정인 채택 하나도 안 해주고 있고 경기도는 국감 자료 한 건도 안 내놓고 있고 이 국정감사 자체를 무시하는 거고 헌법에 규정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 아니에요? 경기도당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당에 이재명 게이트 비리 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장동권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최소 둘 중에 하나는 걸렸습니다. 무능이냐 부패냐. 설계에 본인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판을 짰다. 소위 말하는 1번 플레이어다. 이러면 이분은 이제 부패 프레임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어처구니 없는 공세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 법을 지켜야지 그 법을 어기면 안 되고요. 이거는 마치 그 분가한 그 자식 집에 가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 같은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연일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라며 특검 도입을 압박하는 가운데 민심은 어느 쪽으로 향할지 경기도에 대한 2차례 국정감사가 여론 향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네, 최태원 SK 회장은 일각에서 SK그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투자와 관련돼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최 회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투자 자문사에 빌려준 돈이 화천대유에 투자된 사실을 지난 추석 무렵 처음 들었다면서 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사퇴 후보자 득표 처리의 과제는 남겼지만 민주당 당무위원회 결정을 존중하며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선에 승리한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린다며 당의 단합과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경선 결과 수용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대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이낙연 후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뛰어난 경륜과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당과 나라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승복을 선언하며 당내 갈등은 일단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이른바 명락대전으로까지 불리며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갈라선 지지자의 마음을 묶는 건 이재명 후보와 당 지도부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승복 선언에는 지지자들을 향한 당부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그 누구라도 당내 동지를 모멸하거나 배척하며 승리로 갈 수 없다면서 경선 불복 목소리를 경계한 겁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격한 갈등을 겪으며 명락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만큼 이제는 한 팀이 돼 대선에서 승리하자는 부탁으로도 해석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즉각 화답했습니다. 정말 고맙다면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이 많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동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당 원로들을 만나서도 대선 승리를 위해 하나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개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서 이로써 격화했던 경선 갈등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완전한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지지자들 일부가 무효표 논란을 법정으로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당무위원회 결정을 수용한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송영길 대표도 이런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의 일배 수준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론 개혁을 떠들던 그런 개혁
당원이라는 분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걸 보고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만간 이낙연 전 대표에게 공동 선대위원장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대표가 흔쾌히 수락할지 또 선대위 구성은 어떻게 진행될지가 원팀 민주당의 첫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제주 지역 토론에서 경제 분야와 제주 지역 공약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유승민 전 의원의 복지정책 질의에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가 앞선 토론에선 증세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가세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가 다시 무슨 증세를 할 거냐는 지적을 받자 소득세와 법인세란 답변을 내놨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홍준표 의원을 향해 잠재 성장률을 3%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면서 실현에 몇 년이 걸리는지 계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홍 의원은 목표 수치를 제시한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홍 의원의 제주 카지노 공약을 두고도 원 전 지사는 도민의 의식을 알아보고 던지라고 또 윤 전 총장은 난개발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토론은 대부분 정책 공방에 할애됐지만 제주공항 확장에 대한 토론을 벌이면서는 홍 의원이 역술인 천공은 공항을 확장하라고 했다는 질문을 윤 전 총장에게 던져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제주 토론에서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진짜 철저히 수사하란 뜻인지 이재명 후보가 됐으니 대충 덮어주란 뜻인지 해석이 잘 안 된다며 윤 전 총장에게 질의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해석을 잘했으면 쫓겨났겠냐면서 원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여권도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했다고 답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본선에서 도덕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물었고 윤 전 총장은 이미 현 정권에서 2년 동안 가족과 함께 탈탈 털려와서 더 털릴 것도 없다며 다른 사람도 그런 식으로 턴다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주 선거대책위원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홍준표, 유승민 등 당내 주자를 향해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자제했지만 당내에서조차 도덕성 의혹이 제기되자 쌓였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 해체까지 언급하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법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참 핍박받는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하던 또 우리 당의 선배들이 제가 또 오니까 정치에 발을 디디니 핍박이 갑자기 의혹으로 또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10수년, 20년을 갖다가 지내왔는데 월급쟁이 공직생활 한 사람한테다가 도덕 검증이나 윤리 검증이라는 잣대를 들이댄다는 게 지나가는 소가구슬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이와 유동규의 관계가 저와 무슨 정보 정책관의 관계다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당도 정권을 가져오냐 못 가져오냐는 거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네, 방역 수칙에 따라 밤 10시 이후 매장을 정리하던 횟집 사장을 폭행한 취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9일 밤 10시쯤 서울 화곡동 횟집에서 사장에게 간장통과 기름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기 30분 전쯤 계산을 하고 나간 A씨는 가게에 돌아와 더 먹으려 했는데 왜 상을 치웠냐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병을 던지고 나가려는 자신의 제지하는 배달 기사까지 때리면서 가게 안팎에서 10분가량 승강이를 벌이다 달아났습니다. 네,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 끝에 정인이가 짧은 생을 마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인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묘역을 찾은 시민들은 학대로 숨지는 아이가 더는 없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바뀐 게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16개월 짧은 삶을 마치고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 경기도 양평 묘소엔 흰 국화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인이가 살았다면 또래였을 아이도 친구를 찾아왔습니다. 정인아 사랑해. 한때 값싼 액자 하나만 놓여있던 초라한 묘역. 이젠 정인이가 좋아했던 장난감과 동화책, 그리고 하늘에선 건강하게 뛰어다니라고 놓아둔 새 신발도 함께 놓였습니다. 정인이 아팠을 때 신발도 못 신었는데 신발 있다 정인.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온몸에 골절상과 멍이 든 채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 원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양부모는 입양 한 달째부터 학대를 일삼았고 아이가 숨진 당일엔 발로 배를 밟아 장기까지 파열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학대하셨습니까? 사랑다니는 들린 속도도리는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1년이 지났지만 작은 몸으로 견뎠을 모진 학대와 폭행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이가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네, 너무나 이입되죠. 지금 아이도 정인이랑 같은 나이다 보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정인이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일주기를 맞아 정인이 양부모의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 앞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모는 1심에서 무기징역, 학대를 방조한 양부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불복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양부는 너무나 턱없이 작은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씻기고 케어했던 것도 양부였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믿을 수 없고. 어린이집 선생, 이웃, 소아과 의사가 여러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막지 못했던 16개월 입양아의 죽음, 작은 아이 한 명을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다는 우리 사회의 죄책감으로 남았습니다. 정인이가 이곳에 살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꼭 기억해주고 정말 정인이 같이 가슴 아픈 아이가 또 나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대 신고 건수도 계속 늘고 있지만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쉼터와 돌봄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 용인에서는 10살 여아가 이모 부부에게 여러 차례 맞고 물고문을 당한 끝에 숨졌습니다. 넉 달쯤 뒤 인천에서는 5살 남아가 반복적 학대로 뇌출혈에 빠졌습니다. 모두 아이가 울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아이 현재 지금 의식 못 찾고 있는데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지난해 학대로 숨진 아동은 정인이를 포함해 모두 43명. 하지만 정인이가 숨진 이후에도 학대에 노출된 아동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만 17,000여 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피해 아동을 돌볼 보호 조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3차례 의심 신고에도 정인이를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데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관련 법 규정은 한층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아동들을 수용할 쉼터나 보호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기준 쉼터 수는 76개로 매년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한 개소당 평균 5에서 7명밖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4,000명 가까운 아동이 학대로 가정과 분리됐지만 쉼터에 들어간 건 고작 16%에 불과했습니다. 향후 아동보호 전문기관 1개소당 남녀 성별 고려해서 2개 정도씩 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될 것 같고요. 시설이 확충되더라도 돌봄 인력 역시 여의치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전문 상담원 1명이 평균 15건을 다루지만 우리나라는 5배 이상 많은 76건을 떠맡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사례 한 건당 사업비가 63,0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족 재결합 프로그램이나 학대 행위자 교육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이제 진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인이가 하늘로 떠난 뒤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되는 등 학대를 더욱 무거운 범죄로 여기는 유의미한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조차 되지 않은 학대 피해 아동 추정 규모는 여전히 수만 명 수준.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도 사각지대 속 아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가정 방문 사업 등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100억 원대 사기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110억 원 정도의 사건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돈을 돌려달란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김 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발사한 미국 우주 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의 두 번째 우주 여행이 성공했습니다. 이번엔 1960년대 미국 TV 드라마 스타트rek에서 우주선의 선장을 맡았던 배우 윌리엄 셰트너가 탔는데요. 90살 나이에 진짜 우주 여행의 꿈을 이뤘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1960년대 후반 우주선의 모험을 줄거리로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의 TV 드라마 스타트렉. 커크 선장 역을 연기했던 배우 윌리엄 셰트너가 90살의 나이에 진짜 우주여행에 나섰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로켓 우주선에 탔습니다. 4, command engine start. 2, 1. 지난 7월 첫 번째 비행과 마찬가지로 고도 106km까지 치솟아 지구와 우주의 경계로 불리는 카르만 라인을 넘어 약 3분간 미세 중력 상태를 체험했습니다. 이후 텍사스주 사막으로 무사히 복귀했습니다. 10분의 짧은 우주여행이었습니다. 베이조스가 직접 캡슐의 문을 열고 지구상에서 가장 나이 많은 우주여행자의 무사 귀환을 환영했습니다. I'm so filled with emotion about what just happened. It's extraordinary, extraordinary. I hope I never recover from this. I hope that I can maintain what I feel now. I don't want to lose it. 이번 발사는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블루 오리진의 두 번째 우주 관광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지난 7월 20일 베이조스 등 민간인 승객 4명을 태운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 3개월 만에 셰트너의 우주여행 꿈도 성공시켰습니다. 셰트너의 우주여행에는 전직 미국 항공우주국 엔지니어와 의료 분야 기업인 블루 오리진 부사장 등 3명이 동행했습니다. 셰트너의 우주여행은 무료였지만 블루 오리진은 다른 탑승객이 이번 우주여행에 얼마나 돈을 지불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처음으로 전자담배 제품을 승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FDA가 현지 시각 12일 RJ 레이놀즈사의 전자담배 브랜드인 뷰즈가 제조하는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카트리지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DA는 성명에서 자료 분석 결과 뷰즈가 흡연자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켜 도움이 된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바꿀 경우에 기존 담배를 끊거나 흡연량을 크게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평창올림픽 당시에 동료 선수와 고의로 충돌했다는 의혹이 최근 논란인데요. 이 의혹은 심 선수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코치가 지난 7월 빙상연맹에 직접 진정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심석희 선수에 대해서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며 A4 용지 12장짜리 진정서를 냈는데요. 연맹은 묵살하다 뒤늦게 부랴부랴 조사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조윤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여차하면 여자 브래드버리 만들어야지.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는 평창올림픽 기간 고위 충돌을 예고하는 듯한 대화를 수차례 조황민 당시 코치와 주고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3000m 계주 금메달을 딴 뒤엔 창피하다, 동료들을 보면 솔직히 메달이 박탈당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여자팀 박모 코치의 지시는 외면하고 남자팀 담당이던 조황민 코치와 독자적으로 작전을 짜는 내용도 메시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심석희는 기대하던 개인전 금메달은 평창에서도 못 땄지만 웃으면서 올림픽을 마쳤습니다. 운동선수이기 전에 항상 사람이 먼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또 그래서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조재범 전 코치는 2심 재판 중 방어권 차원에서 받은 심석희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서 뜻밖의 이런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석희의 고의 충돌 의혹과 동료 비하, 조황민 전 코치를 포함한 동료 선수와의 자유분방한 이성 문제까지 A4 용지 12장 분량으로 정리해 지난 7월 빙상연맹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런 선수가 더 이상 국가대표로 경기에서는 안 된다며 실체관계에 따라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빙상연맹은 묵묵부답, 석 달 넘게 어떤 회신도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빙상연맹은 YTN 통화에서 선수의 노골적인 사생활 문제인데다 관련 선수들이 함께 훈련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맹은 대한체육회와 조사위원회를 꾸려 고의 충돌 여부 등을 살핀다고 했지만 일찌감치 내용을 인지하고도 뭉갠 정황이 확인된 만큼 진정성에 흠집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도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하더라도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따스함이 감돌겠는데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예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출근길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만 지나고 있지만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들이 많아서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17.7도, 대전은 15.7도, 대구는 14.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이맘때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3도, 대전 25도, 광주와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비구름의 뒤를 따라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 1도 선까지 뚝 떨어지며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화로 주문하면 커피를 배달해주고요. 또 쇼핑할 때는 무거운 짐도 들어주는 로봇이 이미 개발됐습니다. 네, 다음 달이면 대전에서 이런 로봇들을 실제로 서비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커피 2잔이요. 네. 주문 전화를 받은 카페 점원이 커피를 만들어 로봇에 담습니다. 장소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자 로봇이 알아서 출발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배달합니다.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시민 뒤로는 로봇이 쇼핑백들을 싣고 졸졸 따라다닙니다. 이 로봇의 경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카메라 센서가 앞에 있는 사람의 색 분포와 크기 정보를 인식해 알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소독과 순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로봇이 투입돼 코로나19 방역에 힘을 보탭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 상가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서비스 로봇들입니다. 5G 통신과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는데 내년 11월까지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활용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자율주행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을 하려면 빠른 그런 통신이 기본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G 기반의 그런 AI가 접목된 상인들은 서비스 로봇 도입으로 볼거리가 생기고 쇼핑의 편리성도 개선돼 방문객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상가를 찾는 고객들에게도 볼거리, 즐길거리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대전시는 서비스 로봇들을 다음 달부터 지하 상가에 차례로 투입해 성능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관심이 높은 키워드를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첫 키워드는 YTN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쇼트트랙 심석희의 고의 충돌 의혹은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코치가 이미 지난 7월 빙상연맹에 진정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맹은 그동안 사실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는 현재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방어권 차원에서 받은 심 선수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에서 논란이 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코치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미 2달 전 빙상연맹에 진정을 냈지만 연맹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노골적인 사생활 문제인 데다 선수들이 함께 훈련 중이라 적극적인 조사가 어려웠다는 연맹 측의 해명인데요. 누리꾼들은 빙상연맹은 그동안 뭐 했나, 얼렁뚱땅 덮을 셈이었나 라거나 동료 비하와 승부 조작이 어떻게 사생활이냐며 거세게 따져 물었습니다. 9월 취업자가 7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고용 회복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8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67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2014년 3월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난 건데요. 하지만 기준이 되는 지난해 9월은 방역 조치가 크게 강화된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40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난해 골짜기가 워낙 깊었던 탓에 올해의 산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30대에서는 1년 새 오히려 12,000명이 감소했고 3040 취업자 수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1.5%씩 감소해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류석춘 전 교수인데요. 류 전 교수가 법원에 이용수 할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류석춘 전 교수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최근 법원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5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며 신청서를 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이 오락가락해서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보유한 위안부 피해 사실 증명 문건에 대해서도 근거를 직접 확인해보겠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레고 장난감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 찾는 장난감 중 하나인데요. 세계 최대 장난감 제조업체 레고가 성고정관념에서 자유로운 제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성고정관념에 대한 한 글로벌 설문조사에서 부모 아이들이 여전히 성고정관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자아이를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장난감이나 놀이를 할 때 남자아이 71%가 놀림당할 것을 걱정하고 또 여자아이의 42%도 우려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레고는 앞으로 장난감 놀이가 성고정관념을 만들거나 고착화하지 않도록 자사 제품에 붙었던 여아용, 남아용 표기를 떼고 또 성중립을 표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오히려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성중립적 이데올로기를 강요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선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한다, 남자답게, 여자답게를 강요하면 안 된다는 측과 장난감을 남녀로 나누는 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지나치게 중립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측으로 찬반이 나뉘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키워드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오늘 오전에 법원에 영장 심사를 받는데요. 김 씨에겐 750억 원대 뇌물 혐의와 함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도록 도왔다는 배임 공모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이 검찰의 영장 청구 과정 자체를 강하게 문제 삼고 있어서 영장 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YTN이 확인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15쪽 안팎 분량입니다. 적시된 혐의는 크게 뇌물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입니다. 먼저 뇌물 액수는 750억 원대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실제로 5억 원을 지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측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것도 뇌물로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던 시절 화천대유가 문화재 발굴 작업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곽 의원 아들도 곽 의원 SNS를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높은 성과급을 받은 이유로 대장동 사업 지안에서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점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당시 대장동 문화재 발굴 업무를 담당한 문화재청 관계자를 소환해 외압 여부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씨가 뇌물로 쓴 회사 돈 55억 원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고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도 적시했습니다. 김 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를 정하고 사업 계약서 등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삭제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는 최소 1,100억 원대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액수를 특정해 기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은 검찰이 뇌물 공여자인 곽 의원 측 조사를 생략한 데다 배임액 산정 기준도 모호한 상황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다음 조사에서 녹취록을 들려주겠다고 한 뒤 조사 하루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자 기만이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전 시작되는 법원 영장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김 씨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것이라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속의 김만배 씨 발언을 두고도 실소유주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의 해명이 오락가락한 데다 남욱 변호사도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윗선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1,000억 원 넘는 개발 이익이 배당된 천화동인 1호. 김만배 씨는 본인 소유라며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혹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정영학 녹취록 속 발언에 대한 해명은 석연치 않습니다. 애초엔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가 검찰 소환 조사 뒤엔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가요? 더 이상의 어떤 구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건 인정한 셈인데 의혹이 커지자 김 씨는 하루도 안 돼 오랜 시간 조사에 정신이 없어 기자의 질문 취지를 오해했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오락가락 해명에 물음표가 더해가는 사이 남욱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신도 김 씨에게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분이라는 말은 기억나지 않지만 녹취록에 담겨 있다면 맞을 거라고 밝힌 겁니다. 차명 소유 의혹을 뒷받침하는 발언입니다. 게다가 실소유주로 유 전 본부장을 지목한 동업자 정모 변호사의 자술서 내용과 달리 남 변호사 말에는 그분이 더 윗선의 제3자일 가능성도 담겨 있습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형 동생이었고요.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형은 누구였나요? 김만배 회장님이십니다. 물론 자진 귀국을 예고한 남 변호사가 오래전부터 동업관계였던 정영학 회계사와 이미 말을 맞췄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그분이 실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누구인지 규명하는 것도 앞으로 수사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남시를 항의 방문하느라 국정감사장에 늦게 도착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각을 사과하면서도 성남시가 자료를 주지 않아 국정감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고 민주당은 줄 수 없는 자료를 내놓으라는 건 정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정감사 시간에
국민의힘 6분의 의원이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6건에 대한 제출이 여전히 되고 있지 않아서 오늘 새벽같이 경기도 성남시를 항의 방문차 자료를 요구해달라는 취지로. 근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이 대장동 관련 사건은 수사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말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건데 정쟁을 하자는 것 아니면은 그런 자료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이고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신지 제가 혼동스럽고요. 저희는 국감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던 거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국회 법사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국회 법사위원회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대장동 의혹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1,8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1,471명보다 361명이 많아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최종 확진자는 2,000명 안팎에 달할 전망입니다. 밤 9시 기준 지역별 확진자는 수도권이 1,488명으로 81.2%, 비수도권이 344명으로 18.8%를 차지했습니다. 하루 확진자는 오늘로 100일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이번 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로드맵의 적용 시점은 다음 달 초쯤으로 예상되는데요. 일단 다음 주부터 위드 코로나까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방역 완화 대책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요. 또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일부 완화해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8인 모임까지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도 지금의 6인에서 8인으로 좀 모임을 확대를 하고 영업시간도 지금의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를 하면 이제 뭐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일반인들도 많은 분들과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경기장이나 공연장 정원의 20에서 30%에 대해 직접 관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스포츠 경기와 콘서트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중점 검토하고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방안들이 결정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음 달 초에 시행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다음 주부터 2, 3주의 징검다리 기간을 거리두기 완화의 준비 기간으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에 우려를 표시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높다고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하루에 3만에서 4만 명의 환자가 나오면서 거의 50에서 200명씩 매일 돌아가시고 계시거든요.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와 별개로 방역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방역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코로나19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뿌리는 형태의 탈취제와 살균제 사용하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일부 제품의 경우에 살균력이 낮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무기 형태의 탈취 살균제는 공기 중에 쉽게 뿌리고 닦을 수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용 살균제 사용도 빈번해졌습니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20개 제품을 골라 살균력을 시험해봤더니 편백수로 만든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락스보다 살균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차 염소산수 9개 제품도 기름이나 먼지 등 오염물질이 있는 표면에서는 살균력이 떨어졌습니다. 분사용 제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이라서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 소독제 성분을 이제 항균력이나 살균력이 높은 거를 잘 쓸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이 흡입 독성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요. 과장 광고도 문제였습니다. 일부 제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고 환경부에 탈취제로 신고한 제품인데 살균이나 향균 표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살균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을 구입하실 때는 코로나19 시험 성적서 등 시험 살균 근거가 있는지 제품 및 인터넷 표시 광고를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2개 제품은 생활화학 제품에 사용하면 안 되는 무독성, 환경 친화적이란 광고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과장 거짓 광고를 한 업체에 개선을 권고하고 환경부에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YTN 개운입니다. 미 노동부는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4% 올랐다고 현지 시각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8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으로 5개월 연속 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인플레이션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작 시기는 11월 또는 12월 중순이 될 전망입니다. 연준이 현지 시간 13일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광범위한 경제 회복이 계속될 경우 점진적인 테이퍼링 절차를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 매입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씩 8개월 동안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미국이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면 금리 인상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가계부채는 지난달 또 6조 5천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금리 인상 시 뇌관이 될 수 있는 건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종합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이 6조 5천억 원이 늘어나 은행의 가계대출 총액이 1,052조 7천억 원을 기록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로 나눠볼 수 있는데 9월 중 주택담보대출은 5조 7천억 원이 늘어나 전달 증가액 5조 8천억 원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9월 중 8천억 원이 늘어나 전달에 3천억 원 증가액에 비해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액분은 올해 4월 16조 1천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5월에는 일시적 요인으로 마이너스 1조 5천억 원을 기록한 뒤 월 6조 원에서 9조 원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052조 7천억 원이라는 가계부채는 은행의 가계대출만 합한 것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제2금융권까지 합칠 경우 이미 올해 6월 말 가계부채가 총 1,805조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국은행은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월 중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 중이며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수요자도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보다 위험한 사금융이나 제2금융권에서의 고금리 대출로 이동하면서 실제 금융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대출상에서의 채무 불이행 위험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 강화 조치로 서민들의 고통 호소가 이어지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RJ 레이놀즈사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처음으로 미국 내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2년 전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해성 논란으로 광범위한 규제가 내려진 뒤에 첫 판매 승인인데요.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9월 미 FDA는 과일향 등이 첨가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미국 내 판매를 중단시켰습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뒤 500여 명이 중증 폐 질환에 걸렸고 이 중 8명이 사망하면서 전자담배 규제 여론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FDA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사에 지난해 9월까지 판매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승인 심사까지 담배향과 맨솔향 전자담배는 판매할 수 있지만 승인이 거부될 경우 이마저도 팔 수 없도록 했습니다. 500여 제조사가 600만 개 이상 제품에 대한 판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100만 개 이상 제품에 대한 승인이 거부된 가운데 RJ 레이놀드사의 전자담배 뷰즈가 처음으로 판매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뷰즈의 전자담배가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켜 흡연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승인 이유를 밝혔습니다. 흡연자가 담배향의 전자담배로 바꿀 경우 기존 담배를 전혀 피지 않거나 흡연량을 크게 줄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제조사가 신청한 다른 향기의 전자담배는 청소년 흡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2년 전 청소년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줄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FDA는 이번 판매 승인이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뷰즈가 광고 제한 등 승인 조건을 위반할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금연협회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뷰즈와 같이 니코틴 함량이 높거나 향기가 나는 전자담배는 퇴출돼야 한다며 FDA의 승인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오늘 첫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두 정상이 오늘 전화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통화가 성사되면 지난 4일 기시다 총리의 취임 이후 한일 정상 간의 첫 접촉이 됩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7번째로 통화하는 외국 정상이 됩니다. 한일 정상 간의 접촉은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가 문 대통령과 대면 인사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남자 중학생이 학원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때려서 코뼈와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가해 학생이 외모를 비하하는 등 말다툼 끝에 벌어진 일인데요. 피해 여학생은 후유증으로 한 달 가까이 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A양 입술이 터지고 얼굴과 등은 멍들었습니다. 코뼈와 앞니 2개도 부러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학원 수업이 끝난 뒤 복도에서 같은 동네 중학교 1학년 남학생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한 겁니다. 가해 학생이 친구와 함께 A양 외모를 놀리면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마구 때렸다는 게 A양 측 주장입니다.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양은 정신적 충격으로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한 달 가까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악몽을 꾸고 잠을 잘 못 자서 정신과를 다니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피해 학생 측은 폭행 사건 직후 학원에서 응급조치도 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 대 맞았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19도 안 부르고 112도 안 부르고. 가해 학생 부모는 사과와 함께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면서도 여학생이 먼저 시비를 건대다
몸싸움 과정에서 자신 아들도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네는 첫 청년이니까 1,000만 원에 자기 더 이상 못 주겠다.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강릉시 교육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고 경찰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2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정전 복구가 지연되면서 아파트 58개 동 5,282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자체 선로 개폐기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났다며 관련 설비를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광역버스 노선의 25%를 운영하는 경기 지역 버스 업체들이 파업 전 사측과의 막판 협상 끝에 파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 지역 자동차 노동조합은 어제 오후 4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파업정 조정회의를 진행한 결과 조정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금 격차 해소 방안과 같은 세부 안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서 한 달여 뒤 민영제 노선과 함께 재조정 신청을 내 공동 투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정이 취하됨에 따라 애초 협상 결렬 시 예고했던 버스 총파업도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늘 출근길 버스는 모두 정상 운행됩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판사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가벼운 외투 잘 챙겨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여전히 쌀쌀한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17.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구름 사이로 볕이 드러나면서 기온이 오르겠고요. 서울 한낮 기온 23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밤부터는 중북부 지방의 하늘이 흐려지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습니다. 서울 17.7도, 대전과 대구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 25도로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고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부산 26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인 모레에는 강원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일부 산간과 내륙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이 점차 건조해지고 기온 변화도 심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항상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